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5나라 에너지 대기업 CEO들이 직접 서명한 공문이었어요. 한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갑니다. 유럽이 와서 함께하든 혼자서라도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그 순간 유럽 에너지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야?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풍력 전문가가 한국으로 넘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15년간 에너지 컨설팅을 해온 그 전문가가 말입니다. 한국 기술이 덴마크보다 앞서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유럽을 놀라게 만든 한국 에너지 혁명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재생에너지 기술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마르쿠스 하겐입니다. 올해 43살이에요.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유럽 최대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테크노윈드 솔루션스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주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덴마크 북해 프로젝트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해안까지 유럽 전역의 대형 풍력단지 건설에 참여했죠. 저는 철저히 데이터와 기술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수치를 중시했고요. 15년간 쌓은 경험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대략 감이 왔어요. 그런데 2025년 3월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서였어요.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기가와트.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독일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1.4기가와트예요. 덴마크가 자랑하는 호른스 리브 3 프로젝트가 0.4기가와트죠. 그런데 한국은 한 번에 8기가와트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독일 전체 해상풍력 용량의 2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과장된 계획이겠거니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정도. 그마저도 제조업 쪽이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2019년에 제가 작성한 아시아 에너지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중간 규모의 안정적 시장이나 기술적 혁신성은 제한적,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일본이 더 기술력이 좋고 중국이 더 시장이 크다고 봤죠. 한국은 그냥 그저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믿기가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주체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죠. 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해상풍력을? 그들에게 그런 기술이 있나? 8기가와트는 너무 과도한 계획 아닌가?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아시아 특유의 과장된 계획이라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술 사양서, 환경 영향 평가서, 전력망 연계 계획서.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거든요. 과장이나 허풍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실행 가능한 계획처럼 보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터빈 용량, 기초 설계, 해저 케이블 규격. 유럽 최신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계획은 좋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까? 한국에 그런 역량이 정말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27년 전문가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발표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포럼이었죠. 저는 회사 명령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많이 보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옆으로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 봤죠.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포럼 회장에 들어서니 규모가 상당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들로 가득했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동료들도 보였고요. 일본과 중국에서 온 대표단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발표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통역기를 끼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전라남도 해상의 8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완공할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스크린에 계획도가 나타났습니다. 전남 해안에서 20km 떨어진 해상의 거대한 풍력 단지가 그려져 있었죠. 풍력 터빈 400기가 바다 위에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연간 2천만 메가와트시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죠.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 전체 해상풍력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추진 일정이었습니다. 1단계로 올해부터 2기가와트 규모 건설을 시작합니다. 2027년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2단계 3기가와트는 2028년 착공해서 2029년 완공, 마지막 3단계 3기가와트는 2029년 착공해서 2030년 완공입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일정도 현실적으로 보였고요. 장관이 기술적 세부사항도 설명했습니다. 터빈 하나당 용량은 20메가와트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용량의 터빈이죠. 기초는 부유식 구조물을 사용해서 수심 1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옆에서 덴마크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20메가와트 터빈. 우리도 아직 15메가와트까지밖에 안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터빈 기술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관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전력 송배전 시설도 함께 구축됩니다. 해저 케이블로 육상 변전소와 연결하고요. 기존 전력망과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전력 저장 시설도 설치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만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8기가와트면 최소 30조 원은 들 텐데요. 장관이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자금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공동 투자하고요. 해외 자본 의존도는 20%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30조 원을 대부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일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기술력은 어디서 확보하셨나요? 해상풍력은 유럽이 가장 앞선 분야인데요. 장관의 답변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개발했죠. 일부 핵심 기술은 유럽 수준을 넘어섰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터빈 설계도가 나와 있었는데 정말 정교했어요. 유럽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혁신적으로 보였어요. 휴식 시간에 한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온 김세라 과장이었어요. 3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죠. 마르쿠스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현장 견학도 가능해요.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이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계획은 훌륭하지만 정말 실행할 수 있을까? 한국에 그런 역량이 있을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계획은 인상적이야.
하지만 아시아 특유의 과장 아닐까?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독일로 돌아온 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테크노윈드 솔루션스 CEO인 볼프강 슈미트가 직접 주재했죠. 60대 중반의 노련한 경영자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현지 보고를 부탁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계획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기술 수준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요. 특히 20메가와트 터빈 기술은 유럽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볼프강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기야. 한국이 해상풍력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입지가 크게 줄어들어. 맞는 말이었어요. 유럽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기술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덴마크의 오스테드, 독일의 지멘스 가메사, 네덜란드의 쉘. 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8기가와트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자체 기술로 추진한다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따라할 겁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 모두 한국 기술을 원하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 비용이 유럽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같은 성능의 터빈을 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 이사가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국 터빈의 킬로와트당 단가가 우리보다 25% 낮습니다. 품질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요. 그날 저녁 볼프강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쿠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국이 정말 위협이 될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준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어. 내일 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화상회의가 있어. 함께 참석해주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화면에는 유럽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의 한스 밀러 이사, 프랑스 에너지 퓨처의 르네 듀발 전략팀장,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산티 로비스트. 모두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죠. 한스 밀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위기감이 역력했어요. 덴마크는 해상풍력의 종주국이라 자부해왔거든요. 르네 듀발이 이어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아가 에너지 기술까지 장악하면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거죠. 로베르토 산티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프로젝트에 기술적,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해요. 유럽 정부들과 협력해서 규제나 표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볼프강 CEO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스 밀러가 답했습니다. 첫째, 기술 표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터빈이 유럽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둘째, 환경 영향을 문제 삼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해서 알리는 거예요. 셋째 방안이 더 심각했어요. 정치적 압박도 필요합니다. 유럽 정부들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도록 로비하는 거죠. 핵심 부품 수출을 막을 수도 있고요. 르네 듀발이 동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도 가능합니다. 한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덤핑 수출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응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나왔어요. 한스 밀러가 총괄 조정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로비하고 언론에 부정적 기사를 흘리는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죠. 르네 듀발은 EU 기관들과 접촉해서 규제 카드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로베르토 산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지중해 연안국들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앞선 한국을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막으려 한다니. 하지만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벌써 시작됐더군요.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 해상풍력의 환경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과장된 내용들이 많았지만 일반인들은 믿을만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한스 밀러의 방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스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오스테드에서 20년간 일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키워온 베테랑이었죠. 마르쿠스, 한국 터빈의 기술적 약점을 찾아보게. 안전성이나 내구성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 말이야. 한스의 지시였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회사 업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터빈 기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에서 뚜렷한 약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부유식 기초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대로 써야 할까 아니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야 할까? 결국 객관적으로 작성했어요. 한국 터빈 기술은 유럽 수준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위를 보임. 안전성이나 내구성에서 특별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한스가 보고서를 읽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전부야?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하지만 한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환경 카드를 쓰자. 8기가와트 규모면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야. 환경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 덴마크 지부, 세계자연보호기금, 바다보호협회. 이들에게 한국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언론 공작도 시작됐습니다. 르네 듀발이 프랑스 언론들과 접촉했죠. 르몽드, 피가로, 리베라시옹. 주요 일간지들의 한국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무분별한 개발이 지구 환경을 위협한다 같은 제목들이었죠. 독일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디 차이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한국의 덤핑 에너지 정책이 유럽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지만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웠죠. 로베르토 산티는 이탈리아 정부 로비에 나섰습니다. 에너지부 차관과 만나서 한국의 기술 덤핑이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어요. 스페인 정부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EU 차원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기술 표준 공격이었어요. 한스 밀러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한국 터빈의 안전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20메가와트급 대용량 터빈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기술적 근거는 약했지만 절차상 재검토가 필요했어요.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산 해상풍력 장비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덜란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MOU 체결을 미뤘죠. 벨기에는 아예 한국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도 계속됐어요. BBC에서 한국 해상풍력의 숨겨진 위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CNN도 아시아 에너지 덤핑의 진실이라는 기획 보도를 냈죠.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지만 여론에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타격이 컸던 건 금융 압박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이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도이체방크, 프랑스의 BNP 파리바, 네덜란드의 ING. 이들이 자금 지원을 꺼리기 시작했죠. 한국 측의 반응도 신경 쓰였어요. 뉴스를 통해 봤는데 한국 정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한다. 유럽의 우려는 기술적 검증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대응이 너무 온건해서 오히려 의외였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유럽 수주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독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어요.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입찰에서 탈락했죠. 방해 공작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 밀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한국도 계획을 수정할 거야. 하지만 저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음모와 압박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오히려 프로젝트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1단계 2기가와트 착공을 6개월 앞당겨 올해 9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온 거죠. 한스 밀러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압박을 받으면 주춤해야 정상인데.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대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의 예상치 못한 대응을 보며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2018년 베트남 프로젝트가 떠올랐거든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였죠. 호치민 앞바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맡았었는데 완전히 망쳤었어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베트남 정부가 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 그런 기술력이 있을까?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까? 의구심투성이었죠.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허황된 계획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베트남은 덴마크, 독일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착실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됐죠. 저는 시장 분석을 잘못했고 회사는 큰 기회를 놓쳤어요. 베트남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된 거죠. 한국 상황이 그때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아시아 국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회사 내 분위기였습니다. 볼프강 CEO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마르쿠스, 자네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베트남 때처럼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베트남 실패를 들먹이며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거였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마르쿠스는 아시아에 너무 관대해 객관적 분석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뒷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실패 이후 제가 아시아 시장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이니까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마케팅 이사인 클라우스가 노골적으로 비판했어요. 한국 보고서가 너무 긍정적이야. 위험 요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 베트남 때처럼 또 놓치는 거 아닌가? 팀 미팅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제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베트남 때처럼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7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기술 사양서, 재정 계획서, 정부 정책 문서. 아무리 봐도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탄탄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떠나지 않았죠. 베트남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니 한국 보고서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행력의 의문 계획은 좋으나 현실성 부족.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한스 밀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쿠스, 한국 현지 정보가 더 필요해.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첩보 활동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보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회사 업무니까 따라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실패 후 제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해상풍력 부품 수입업체에 연락했습니다. 15년 전부터 거래해온 업체였어요. 대표가 독일계 한국인이었죠. 한국 해상풍력 업계 내부 사정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기술적 문제나 자금 조달 어려움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업계는 생각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정부 지원도 확실하고 기업들 의지도 강해요. 특별한 문제점은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한국의 안정성을 확인해주는 정보였습니다. 다른 경로로도 알아봤어요. 한국에 진출한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들, 한국 대학과 교류하는 독일 연구소들. 어디서나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해상풍력 기술은 실제로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 의지도 확고하고 자금 조달도 안정적이다. 정보를 종합해보니 한국에 대한 제 초기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베트남 트라우마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경력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됐어요. 베트남 프로젝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죠. 결국 제 판단을 믿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갔다가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제 분석은 한국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 실패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압박과 동료들의 의심도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고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베트남 때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보자. 더 이상 책상머리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2025년 5월 중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 온 거였어요. 회사에는 현지 시장 조사라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제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베트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세라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3월 포럼에서 만났던 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이었죠. 마르쿠스님, 한국에 또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너무 환영해주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깔끔한 빌딩이었어요. 김세라 과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독일에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커피 드실까요?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세라 과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알겠어요. 8기가와트는 정말 큰 규모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남 현장 견학을 제안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죠. 그날 오후 박민준 주무관을 소개받았습니다.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30살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마르쿠스님, 내일 전남으로 함께 내려가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박민준 주무관의 배려가 정말 세심했어요. 독일에서는 어떤 음식을 드세요? 전남에 맛있는 한식당이 많은데 입에 안 맞으실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순한 음식들로 식당을 예약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탔어요. 박민준 주무관이 기차표까지 미리 예약해뒀더군요. 창가 자리로 들였어요. 한국 시골 풍경을 보시라고요. 기차 안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거든요.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책 방향을 설명해줬어요. 목포에 도착해서 전남도청으로 갔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팀원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줬어요. 과장님도 직접 인사를 해주셨죠. 독일에서 오신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정중하고 따뜻한 환대였어요. 점심시간에 팀 회식에도 초대받았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매운 음식은 따로 빼달라고 주문해줬더군요. 공무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독일 맥주도 유명하지만 한국 소주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후에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솔라시도 해상풍력 예정지였어요. 이하늘 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전문가시라니 영광입니다. 현장을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해안가의 선이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20km 앞 바다에 풍력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이하늘 소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수심이 50m에서 80m 정도예요. 부유식 터빈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깊이죠. 바람도 연중 안정적으로 불어요. 육상시설도 둘러봤습니다. 변전소 부지, 해저 케이블 육상 연결점, 운영센터 예정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독일 해상풍력 단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어민들과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해상풍력에 반대했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지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보상도 해줬어요. 어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과의 갈등도 잘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주무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전남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이었죠. 독일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게 느껴졌어요.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쿠스님, 독일 해상풍력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혹시 기술 교류 가능할까요? 경쟁사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박민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카이스트 에너지 연구소도 가보세요. 정바다 박사님이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계세요. 독일 기술과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일정까지 세심하게 짜줬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사람들의 환대가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맞아줬어요. 유럽에서 한국을 견제하고 방해하려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협력하고 배우려는 자세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문성이었어요. 김세라 과장이나 박민준 주무관 모두 해상풍력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하늘 소장은 현장 경험도 풍부했고요. 결코 허술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베트남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계획도 탄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카이스트 에너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바다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해상풍력 전문가시라니.
저희 연구 성과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구소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최신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 대형 풍동 시험 시설, 해상 환경 시뮬레이터. 독일의 웨스터마키나운드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바다 박사가 20메가와트 터빈 모델을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해상풍력 터빈입니다. 독일 지멘스 가메사보다 효율이 15% 높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블레이드 각도 조절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물어봤더니 정바다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5년 전부터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 연구했어요. 덴마크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 해상 환경에 맞게 개선했죠. 단순히 따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부유식 기초기술도 봤어요.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쿠이노르나 프랑스의 토탈이 개발한 것보다 안정성이 뛰어나 보였어요. 수심 200m까지 설치 가능하고 태풍에도 견딜 수 있어요. 실제 해상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정바다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보여줬어요. 풍동 실험 결과, 해상 실증 데이터, 내구성 테스트 결과. 모든 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독일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검증된 기술이었어요. 이 정도면 상용화가 가능하겠네요 라고 말했더니 정바다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전남 프로젝트 1단계에 적용할 거거든요.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온 거였죠. 제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비교하면 어떠세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기술 수준은 비슷해 보이는데 추진력은 오히려 여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정바다 박사가 동행해줬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30%를 차지해요. 해상풍력 설치선도 여기서 만들죠. 울산 조선소 규모가 정말 컸어요. 독일의 노르트제 베르푸트보다 훨씬 컸습니다. 해상풍력 터빈 제조 라인도 둘러봤는데 자동화 수준이 높았어요. 로봇이 대부분의 작업을 하니까 품질이 일정하고 생산성도 높아요. 현장 책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20메가와트 터빈 시제품도 봤어요. 실물로 보니 정말 거대했습니다. 블레이드 길이만 120m였어요. 이걸 바다에 설치하려면 특수한 크레인선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도 보여줬어요. 1,500톤 크레인을 장착한 거대한 선박이었죠. 내년에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거예요. 20메가와트 터빈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설치 능력까지 갖춘 거였습니다. 저녁에 현대중공업 임원들과 만찬을 했어요. 독일 기술자분이 보시기에 저희 수준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일부 분야에서는 유럽을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전력 변환 시스템을 봤습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상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었죠. 독일 지멘스 제품보다 효율이 3% 높아요. 기술진의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바다에 있는 수백 개 터빈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죠. AI 기술을 활용해서 날씨 예측과 연동해요. 태풍이 오면 자동으로 터빈을 보호 모드로 전환하죠. 정말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부유식 기초 구조물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무게는 줄이고 안정성은 높였죠. 노르웨이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국만의 개선점들이 많았어요. 3일간 현장을 둘러보고 나니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의 해상풍력 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제조, 설치,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였죠. 호텔에서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해상풍력 기술은 유럽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위. 8기가와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높음. 기술적 우려는 근거 없음.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어요. 또 과대평가한다, 베트남 때처럼 틀릴 거다 같은 비판을 받을 게 분명했죠. 그래도 전문가로서 양심상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세라 과장과 인사를 나눴어요. 독일에서도 한국과 기술 교류가 가능할까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고 방해하려 하는데 정작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기술을 공유하려 했어요. 과연 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답은 뻔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제 보고서가 회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음. 8기가와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론 때문이었어요. 볼프강 CEO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쿠스, 이 보고서가 정확한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CEO의 첫 질문이었어요. 마케팅 이사 클라우스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베트남 때와 똑같은 패턴이야. 현지에 가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현장을 보고 기술진과 만났습니다. 한국의 역량은 실제로 높아요. 더 이상 개발도상국 수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죠. 20메가와트 터빈 기술, 부유식 기초 혁신, 통합 제조 능력.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한스 밀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덴마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르쿠스, 큰일 났어. 노르웨이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어.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볼프강 CEO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한스 밀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르웨이뿐만 아니야. 네덜란드도 한국 터빈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어. 벨기에마저 입찰 제한을 철회했다고 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압박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기술 인증을 받은 거였어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아니라 독일 TV, 덴마크, DNVGL 같은 권위 있는 인증기관에서 직접 검증을 받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인증 결과였습니다. 한국 20메가와트 터빈이 유럽 15메가와트 터빈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독일 TV 라인란드에서 혁신적인 기술 구현이라는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클라우스 이사가 당황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시아 기업이 독일 인증을 받다니.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유럽의 견제를 우회해서 정면 돌파한 거였습니다. 한스 밀러가 계속 상황을 전했어요. 더 심각한 건 비용이야. 한국 터빈 가격이 우리보다 30% 저렴한데 성능은 더 좋다는 거야. 유럽 전력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실제로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덴마크의 오스테드까지 한국 터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최고의 해상풍력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영국 정부가 한국과 해상풍력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영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볼프강 CEO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러면 우리 입지가 위험해져. 한국이 유럽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하면 기존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술 제휴를 발표한 거예요. 지위가 아시아 기업과 해상풍력 분야에서 협력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사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게 다 압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한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어. 한스 밀러의 방해 공작이 역효과를 낸 거였죠. 제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바로는 그들은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압박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와서 급보를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해상풍력 기업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독일 경제부가 직접 나선 거였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던 유럽이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한스 밀러의 압박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고요. 볼프강 CEO가 결단을 내렸어요. 전략을 바꿔야겠어. 한국을 막을 수 없다면 협력하는 게 낫지. 적에서 파트너로 입장을 전환한 거였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마르쿠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해봐.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해. 드디어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견제부터 했을까? 제 초기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였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한국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해상풍력 기술로 유럽 시장 진출. 아시아 신흥 에너지 강국 한국의 부상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과대평가했다고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말 똑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한 거였죠. 오히려 압박이 한국의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에너지 업계의 관심사는 한국을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까로 바뀌었어요.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스 밀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2025년 6월 초 유럽 의회에서 긴급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시아 재생에너지 덤핑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이 심각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에너지 장비를 덤핑 수출한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해상풍력 터빈에 3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볼프강 CEO가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마르쿠스, 이거 심각해. 한국과의 협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35% 관세가 붙으면 한국 터빈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독일 정부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경제부가 한국과의 협력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거예요. EU 결의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격이 컸어요. 김세라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쿠스님, 독일 상황이 어떤가요? 갑자기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독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덜란드 입찰 참가가 막혔어요. 삼성중공업은 프랑스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죠. 클라우스 이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을 과대평가했다니까. 베트남 실패를 또다시 들먹이며 제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스 밀러에게서 승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 봤지? 결국 정치가 기술을 이기는 거야.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유럽 시장은 우리 것이야. 거만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는 게 옳은 일일까? 소비자들은 더 좋고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더 심각한 건 유럽 기업들 내부의 안일함이었어요. 한국 위협이 사라지자 혁신 의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이 한국과 대규모 해상풍력 기술 협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한국 기술로 건설한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남 프로젝트의 4배에 달하는 크기였어요. 한국이 중국 시장을 통해 기술을 대량 적용하고 검증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유럽에서 막혔지만 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겁니다. 일본도 가세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던 일본이 한국과 손잡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본 혼슈 동쪽 해상에 15기가와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볼프강 CEO가 당황했습니다. 이러면 한국이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 우리는 유럽에만 갇히는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유럽이 한국을 막는 사이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인도, 베트남, 대만, 태국. 아시아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 전체가 한국 표준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날 밤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이 정치적 수단으로 한국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시장을 한국에게 내준 꼴이 된 거죠. 아시아 전체가 한국 기술로 통일되면 유럽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유럽이 베트남을 무시했다가 기회를 놓쳤었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RWE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EU 반덤핑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의 경제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RWE 신재생에너지 담당 이사인 안드레아스 멜러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마르쿠스, 한국 터빈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관세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자. 민간 기업의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볼프강 CEO가 흥미를 보였어요. RWE가 움직인다면 우리도 기회가 있을 거야. 그들과 협력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세라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쿠스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남 프로젝트 1단계 착공이 확정됐어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유럽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유럽 은행들이 투자를 철회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과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신 나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정바다 박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독일 TV에서 추가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어떤 유럽 시장에서도 기술적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국이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한국 기술의 장점이 뭔가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터빈부터 설치,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죠. RWE가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북해 프로젝트에 한국 터빈을 일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이었습니다. 관세 부담이 있어도 시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한스 밀러가 발칵 뒤집혔어요.
RWE가 뭘 하는 거야? EU 결의안을 무시하려는 건가? 하지만 민간 기업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였죠. 다른 독일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엠비온, 에너콘.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현실적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볼프강 CEO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한국과 독일 기업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자. 그러면 우리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한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 경쟁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거였죠. 제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마르쿠스, 한국-독일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해봐.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말이야. 드디어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해서 독일 기업들의 관심을 전했어요. 김세라 과장이 환영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도 독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늘 소장도 적극적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 교류하면 좋겠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RWE와 현대중공업이 기술 검토 MOU를 체결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관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기술적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죠. 독일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기업들, 한국 에너지 기술의 주목 같은 긍정적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기업들은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논조였어요. 한스 밀러의 방해 공작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술과 시장의 논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날 저녁 정바다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독일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민간 기업들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측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유럽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오히려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었죠. 아시아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9월 첫째 주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EU 반덤핑 관세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라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기술 혁신을 정치적으로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스 밀러이 당황했어요. 노르웨이가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석 유회사인 에퀴노르가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해상풍력 비용을 30% 절감했거든요. 실용적 판단이었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이 노르웨이를 따라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 독자 노선을 걷고 있던 영국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어요. 볼프강 CEO가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고 있어. 유럽이 분열되고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EU는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비EU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스위스에서 나왔어요. 스위스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알프리크가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5년간 1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EU 관세와 무관한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한국 측의 대응도 놀라웠어요. 김세라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쿠스님, 정부에서 유럽 우회 진출 전략을 발표했어요. EU가 막으면 비EU 국가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니 체계적이었어요. 1단계로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이들 국가를 거쳐 EU 시장에 간접 진출한다는 거였습니다. 우회로를 통한 우아한 돌파였죠. 독일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RWE가 스위스 자회사를 통해 한국 터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회 수입을 통해 관세를 피하려는 거였어요. 안드레아스 멜러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마르쿠스, 스위스 루트가 가능할까? 법적 문제는 없을까?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정치적 압박을 이기고 있었어요. 한스 밀러이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EU 관세가 무의미해져. 뭔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인 오엔이 한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선 거였습니다.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술이 경제적이라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온 거죠. 이오엔의 움직임은 상징적이었어요. 독일 에너지업계의 맏형격인 기업이 EU 정책에 반하는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다른 독일 기업들에게 신호탄이 된 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토탈에너지가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었죠. 볼프강 CEO가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을 막는 건 불가능해. 이제는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해야 해. 경쟁에서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거였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어요. 마르쿠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봐. 우리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야. 드디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향으로 일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정바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독일 기업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요. 기술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여유로운 대응이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우회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성숙함이 돋보였어요. 한스 밀러의 방해 공작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유럽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어요. 베트남은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죠. 10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RWE가 한국 현대중공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정한 거예요. 독일 북해에 20메가와트 터빈 5기를 시범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르쿠스, 이사회 승인이 떨어졌어. 관세 35%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어. 한국 기술의 경쟁력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해가 있었어요. 한스 밀러가 독일 정부에 로비를 해서 국가 안보 검토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한국 기술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거였죠. 독일 경제부가 2주간 검토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 한국 측은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세라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연락했어요. 마르쿠스님, 독일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죠?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독일은 법치국가거든요. 합리적 근거 없이 막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에는 안보상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2주 후 독일 정부의 결정이 나왔어요. 기술적 검토 결과 안보상 문제 없음.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승인 한스 밀러의 마지막 방해 공작도 실패한 거였습니다. RWE와 현대중공업 간 계약식이 뮌헨에서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와 현대중공업 유럽법인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계약식 후 기자회견에서 안드레아스 멜러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멋진 발언이었어요. 한국 측도 감격해했어요. 정바다 박사가 화상으로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이 배워야 할 선진국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볼프강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쿠스, 수고했어. 자네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거야. 드디어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트라우마도 완전히 극복한 기분이었어요. 다른 독일 기업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엠비온, 에너콘, 바텐팔. 모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RWE가 물꼬를 튼 셈이었죠.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폭발했어요. 네덜란드 쉘이 한국 삼성중공업과 MOU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이베르드롤라도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접촉을 시작했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르네 듀발이 그토록 반대했던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검토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어요. 한스 밀러도 마침내 백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겠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해. 덴마크 오스테드가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한국 정부에서 독일 한국에너지협력자문위원으로 초청하겠다는 제안이 온 거였습니다. 1년 중 6개월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수락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싶었거든요. 볼프강 CEO도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떠나기 전날 독일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어요. 클라우스 이사도 와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의심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해. 결국 자네 판단이 옳았어. 기분 좋은 화해였어요. 27년간 몸담았던 뮌헨 사무실을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베트남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던 제가 한국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죠.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11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세라 과장이 직접 마중 나와줬어요. 마르쿠스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진짜 동료가 되는 거네요.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제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명함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한국에너지협력자문위원 마르쿠스 하겐.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첫 주요 임무는 전남 해상풍력 1단계 준공식 참석이었습니다. 9월에 착공한 지 2개월 만에 벌써 첫 번째 터빈이 설치 완료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추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남 현장에 도착하니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20메가와트 터빈이 우뚝 서 있었어요.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며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하늘 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독일에서 오신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독일에서 본 것보다도 더 완벽해 보여요. 정말 놀랍습니다. 준공식에는 유럽 에너지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어요. RWE의 안드레아스 멜러도 와 있었고요. 네덜란드 쉘, 노르웨이 에퀴노르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터빈의 성능이었어요. 설계상 20메가와트인데 실제로는 22메가와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설계치를 10% 넘어선 거였어요. 정바다 박사가 기술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블레이드 각도 제어 시스템을 개선해서 효율을 높였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바람을 분석해서 최적 각도를 찾아내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독일 프로젝트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겠어. RWE가 추가 주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태풍 경보가 발령된 거였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태풍이 전남을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유럽 관계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터빈이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 혹시 손상되면 어떡하지? 20메가와트급 대형 터빈이 실제 태풍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하늘 소장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태풍 모드로 전환했어요. 터빈 날개가 바람의 수직으로 서더니 회전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고정된 상태로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한 거였어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150km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바람이었죠. 12시간 동안 태풍이 지나갔어요. 모두들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터빈이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손상된 곳이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태풍이 지나간 직후 터빈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거였어요. 자동으로 정상 모드로 돌아가더니 전기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죠. 안드레아스 멜러가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 정도 내구성이면 북해 거친 환경에서도 문제 없겠어. 다른 유럽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바다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태풍은 한국 터빈 개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예요. 유럽 터빈보다 훨씬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한국 특유의 환경을 고려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공 기념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 태풍을 통해 한국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든 한국 터빈을 설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태풍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 유럽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터빈의 내구성이 입증되자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U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반덤핑 관세를 3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국 터빈의 경쟁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였죠. 더 심각한 건 독일 정부의 압박이었어요. RWE의 한국 터빈 추가 주문을 자제하라는 비공식 요청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가 고민에 빠졌어요. 제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쿠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압박 때문에 추가 계약이 어려워졌어.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였죠. 한국 측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김세라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 관세면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요. 유럽 시장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독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것인가? 27년 전문가 경력을 되돌아봤어요. 베트남에서 실패했을 때도 결국 기술과 시장의 논리가 승리했었죠. 정치적 압박은 일시적이지만 기술의 우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볼프강 CEO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마르쿠스, 독일 정부 입장을 고려해야 해. 너무 한국 편만 들면 우리도 곤란해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CEO님, 기술적으로 한국이 앞서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면 결국 우리도 뒤처지게 될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클라우스 이사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지휘가 한국 기업과 대규모 기술 제휴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터빈을 공동 생산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인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유럽이 막아도 한국은 미국을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안드레아스 멜러도 마음을 굳혔어요. 정부 압박이 있어도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거야. 미국이 인정한 기술을 우리가 외면할 순 없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최종 결단을 내렸어요. 볼프강 CEO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인가? CEO가 물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독일 기업들을 위해 일하겠어요. 장기적으로 독일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CEO가 지지해줬어요. 알겠네. 자네 판단을 믿어보겠어. 대신 책임은 져야 해. 베트남 실패 이후 저를 의심했던 CEO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한국 측에 소식을 전했어요. 독일 정부 압박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김세라 과장이 감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정바다 박사도 고마워했습니다. 마르쿠스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과 독일이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어야 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7년 전문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기술과 시장의 논리를 택한 거였죠.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곧 증명됐습니다. 12월 첫째 주 놀라운 소식이 터져나왔어요. 일본이 한국과 50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전남 프로젝트의 6배가 넘는 크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투자 주체였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중공업, 마루베니가 한국 기술에 베팅한 거였습니다. 총 투자액이 200조 원에 달했어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막는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중심의 거대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영국이 아시아 에너지 동맹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독일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드레아스 멜러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일본 프로젝트에 독일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한국 측은 흔쾌히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경제계와 노동조합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소외되면 독일 에너지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였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독일 총리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주 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협력 강화 방침이 발표됐어요. 한스 밀러도 덴마크 한국 에너지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습니다. 완전한 백기 선언이었죠. 작년 1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독일이 EU 반덤핑 정책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거예요. 다른 EU 국가들도 줄줄이 따라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네 듀발이 한불 에너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EU 집행위원회가 마침내 굴복했어요.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예외 조치라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긴 게 아니라 함께 이긴 거예요 라는 김세라 과장의 말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어요. 독일 정부에서 한독 에너지 협력 대사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독일 한국 해상풍력 공동연구센터 설립이었어요. RWE와 현대중공업의 협력도 본격화됐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유럽 전체에 아시아 배우기 붐이 일어났어요. 2월에 열린 제1회 한독에너지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3월 전남 해상풍력 1단계 프로젝트가 완공됐습니다. 2기가와트 100기의 터빈이 모두 가동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VIP들이 몰려왔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덴마크 에너지부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까지. 가장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설계상 2기가와트인데 실제로는 2.3기가와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5% 초과 달성으로 세계 해상풍력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AI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바람을 분석해서 최적 효율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독일도 배워야겠습니다.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투자비가 예상보다 20% 절약됐습니다. 통합 제조 시스템 덕분이었죠. 서울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남 바다의 모든 터빈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든 관리할 수 있어요라는 정바다 박사의 설명에 덴마크 장관이 덴마크가 해상풍력 종주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네요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한국 터빈을 설치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어요. 총 500조 원 투자로 한국을 세계 해상풍력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프로젝트 200조 원 본계약도 체결됐고요. 4월 초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산티가 여전히 아시아 기술 의존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 편으로 돌아선 상황이었죠. 결정적 계기는 스페인 정전 사고였어요. 노후한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는데 스페인 정부가 긴급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즉시 긴급 지원팀을 파견했어요. 정바다 박사가 팀장으로 스페인에 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2주 만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응급 전력을 확보했어요. 스페인 언론이 한국, 스페인 에너지 위기 구원 투수 역할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베르토 산티도 마음을 바꿨어요. 한국의 선의와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모든 에너지 관련 제재 철폐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한EU 에너지 전략 파트너십 체결식이 열렸어요. 한국이 EU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스 밀러가 사과했어요. 처음에 자네를 의심했던 것을 사과해. 이제는 정말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6월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에너지 협력 대사로 정식 임명받았거든요. 첫 프로젝트는 글로벌 에너지 아카데미 설립이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만 50명이 첫 기수로 왔어요. RWE, 지멘스, ON에서 최고 엔지니어들을 보낸 거였습니다. 정바다 박사가 주임 교수를 맡았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네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어요.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요. 김세라 과장이 선생님이 되어줬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궁궐을 돌아다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생겼어요. 인도네시아 10기가와트, 베트남 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의뢰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프로젝트가 의미 있었어요. 8년 전 제가 실패했던 그 나라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였거든요. 볼프강 CEO가 서울 아시아지사 설립을 제안했어요. 제가 지사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개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김세라 과장이 마르쿠스님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예요 라고 축사해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3월 전남 해상풍력 2단계까지 완공됐습니다. 총 5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풍력단지가 완성됐어요. 완공 2주년 기념식에 전 세계에서 800명이 넘는 VIP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독일 총리, 일본 총리까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어민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바다가 더 깨끗해졌어요 라며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 일자리가 5,000개 늘어났고 지역 대학들이 해상풍력학과를 신설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글로벌 에너지 아카데미도 성황이었어요. 50개국 2,000명이 넘는 연수생이 다녀갔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8년 전 실패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어요. 한국의 글로벌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 정식 참관국으로 초청받았고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모범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연방 공로십 자훈장을, 한국 정부에서 무궁화대 훈장을 수여받았어요. 기념 만찬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평생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다음 날 한강을 조깅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